자, 테스트 5번 말하는 거, 5번의 리을 말하는 거지. 나 지역의 지층이 융기된 적이 있다. 일단 융기라는 게 뭐야? 솟아오른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바닷속에 있었던 땅이 이제 육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나의 지층을 보면은 D에 삼엽충이 존재하는, 삼엽충은 해양 생물이죠. 물속에 살았었어. 근데 C를 보니까 다리가 달린 공룡이 있네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 이제 D에서 C로 넘어갈 때 이 지역이 육지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해양생물에서 육상생물이 출현되는 걸 봤으니까. 그치? 그래서 리을이 정답인 거야. 이해돼? 또 질문. 없어요? 없어? 자, 없으시면 숙제에서 질문. 일단 교재 질문 받을게요. 교재 질문 우공비.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 추가 프린트 나갔던 거에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지? 76페이지에 52번? 자, 76페이지 52번. 자, 일단 지층을 알려줬고요. 각각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알려줬고, 이 지층에 역전은 없었대요. 뒤집어진 걸 말하는 거야. 뒤집어지는 건 없었고요. 자, 표준 화석의 생존 기간만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A, B, C, D 이 중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녀석은 C라고 할 수 있겠죠. 표준 화석이라는 거는 딱 시대를 알려줘야 하는 화석이기 때문에 결국에 생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포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표준 화석으로서 가장 적합한 화석은 C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 B, C, D, E의 세 지질 시대로 구분할 때 경계 두 가지를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A와 B 사이가 경계가 될 수 있겠죠. 갑자기 많은 생물종이 출현했으니까 예를 들어 A, B, E가 출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A와 B 사이의 경계가 또 될 수 있을 거고, 또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게 그치. C가 새로 출현한, C가 표준 화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C가 새로 출현한 CD 사이의 경계라고 또 잡을 수 있겠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조금 애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D2는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C라는 생물종이 지금 표준 화석이라고 명확하게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치?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단 D2라기보다는 C의 출현의 포인트를 잡아서 CD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적합할 수 있겠지. 세 경계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또 질문? 없어? 아이고 잘했네. 자, 그러면 숙제 질문은 이렇게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남은 진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진도 좀 마무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나의 플랜부터 한번 들어볼래요? 지금 여기 있으신 게 유신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기가 유신, 동탄, 영덕, 그리고 태장, 그리고 수원고, 그리고 청명고, 지금 뭐야? 사람이 6명인데 학교가 6개야? 장난해 지금? 와씨. 자, 아무튼 그래. 이렇게 플랜을 좀 얘기를 해줘 볼게. 먼저 그치. 유신고는 쭉 다 들어간다 그랬지? 생명시스템 화학변화. 오케이. 따로 죽지 말고. 동탄은 지금 생물 다양성 들어가면은 범위가 끝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영덕고는 생물 다양성이랑 또 어디야?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그거 들어가는 거 맞죠? 엘니뇨. 일단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 한 번 더 확인해봐. 그리고 태장고는 다양성 나가고요. 그리고 수원고도 다양성 나가면 되고. 그리고 청명고도 그치, 청명고는 다양성은 나가진 않지만 내가 들어놓으라고 했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앞타임에 생물 다양성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뒷타임에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전사 번역,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 생명 시스템. 그래서 유신고가 생명 시스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탄고는 이 생명 시스템이 안 들어가죠. 그 지난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을 거야. 그래서 이 다양성 수업 끝나면은 그 뒷타임에 마침 잘 됐네. 지난주 숙제 못 가져갔던 거 그거 풀면서 좀 준비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부족하다면 추가 문제를 더 드릴 거야. 그리고 영덕고도 마찬가지로 전사번역 안 했었지? 지난 시험 범위에. 그래서 전사번역 생명 시스템 들어갈 거고요. 태장고도 효소부터 안 들어갔었는데 효소는 나중에 할 거고 여기서도 전사번역 같이 합시다 우리. 그리고 수원고는 3단원만 깔끔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맞지? 전사번역 지난 시험 범위에 했었어? 했었어? 그치. 그럼 안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따로 푸시면 될 것 같고 뒷타임에 아시겠죠? 그리고 청명고는 여기가 들어가죠. 전사번역. 그치? 그래서 전사번역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앞타임은 생물 다양성 파트 전체 다 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주시고 생명 시스템 부분은 들어가는 학교만 일단은 동탄고와 수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고와 수원고는 따로 내가 풀 문제를 추가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생물 다양성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책 페이지 42페이지죠. 42페이지.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 OT 정도니까 한번 같이 보자. 자,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40억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 최초의 생명체 출현에 대한 가설은 화학 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우주기원설 이런 게 있대요. 자, 화학 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우주기원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진화설이라는 거는 원소들이 무언가 간단한 유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좀 복잡한 유기물들도 만들어내며 나중에 거기에 DNA나 RNA 이런 것들이 끼워 들어가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실험이 한 가지가 있었어. 자, 옛날에 대기 중에는 질소도 있었고요. 질소 없었죠. 쏘리. 암모니아 있었고요. 메테인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대. 수증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 근데 과거 지구 환경에 대기 중에 있는 이런 녀석들이 번개를 맞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번개. 그리고 막 비도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려. 그래서 여기 바다가 막 생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번개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에너지원.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반응물들이 비와 섞여서 내려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는데 그 생성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미노산. 이 녀석들이 나중에 아미노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 일반적인 거 생각해보면 CHON이거든. 알겠어? 구성 원소가. 다 있잖아. 그쵸?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우리는 뭐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아미노산들이. 간단한 유기물.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듯이 이 간단한 유기물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되죠. 그치? 그래서 복잡한 유기물인 단백질이 된다, 나중에. 복잡한 유기물. 자, 그러면 이후에 이 복잡한 유기물에 무엇이 끼어 들어가게 되냐면 RNA가 끼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RNA. DNA가 먼저가 아니에요. 최초의 원시 생명체는 RNA 기반 생명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DNA가 아니라. 왜 RNA 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RNA 중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을 동시에 하는 RNA가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발견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RNA 기반의 생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후에 이제 바뀐 거죠. 이후에 RNA 기반이 아니고 이후에 DNA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후에 DNA 기반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적 진화설. 그러니까 큰 틀은 뭐야? 무언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었던 기체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복잡한 유기물을 형성해서 나중에 후에 뭐 어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심해 열수구설도 한번. 뭐 이건 적을 건 없을 것 같아. 제목만 적어 놓자. 심해 열수구설. 자, 심해에 가보면은 마치 화산처럼 바위 틈틈에서 막 시꺼먼 매연들처럼 막 이렇게 시꺼멓게 뭐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길 열수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 주변 열수구에 보면 엄청 뜨거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의 세균들이 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그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유기물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 심해로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에너지원이 있고 유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명체가 심해 열수구에서 나왔을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화학적 진화설과 심해 열수구설, 이건 위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알겠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외계 유입설. 이것도 간단해. 자, 어느 마을에 떨어진 운석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운석에 태초의 생명체의 것으로 추정되었을 아미노산이 발견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외계로부터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구에서 살아가기 적합하니까 점점 진화하여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게 생명체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이다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종으로의 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또 오래된 최초의 생명체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으나 점차 복잡한 구조로 진화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는 지구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 진화한 결과 현재와 같은 다양한 생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해되죠? 별다를 게 없어요. 그치? 그러면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은 뭐 종의 다양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인 생각으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진짜 많이 다양하죠. 그치?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치? 그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재에서 얘기한 걸 얘기를 하자면은 뭐 무당벌레, 무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종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말합니다.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종의 개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메인적으로는 근데 그 종들 사이에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라고 비율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태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가라는 생태계 안에는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에 산대요. 세 가지 종류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A, B, C가 사는데 A가 뭐 100마리, B가 뭐 80마리, C가 뭐 170마리, 170? 너무 크네. 11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똑같이 A, B, C라는 녀석이 사는데 얘가 1마리, 얘가 10마리, 얘가 170마리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 생태계, 나 생태계에서는 어쨌든 A, B, C라는 동일한 생물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은 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랑 나랑 종다양성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종다양성 자체는 누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율이 조금 더 고르게 있는 쪽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한국말 다 알고 있잖아요. 종다양성이 무슨 뜻인지는 그냥 우리 말만 할 줄 알면 다 알아요.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묻는 거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요건 거죠. 비율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종다양성은 결국 비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비율이 좀 고르게 분포하는 게 우린 종다양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무조건적으로 종의 종류만 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뭘 말하냐면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을 말해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나라의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건조한 기후, 습한 기후, 뭐 물, 육지, 사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 강, 초원 등의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책 그림 보니까 뭐 초원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산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태계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강을 모래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육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생태계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꼭 기억해줘야 돼. 이런 생물 다양성은 종이 다양하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그 서식 환경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지금 보니까 먹이 사슬에 대한 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종 다양성. 그래서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A, B, C, D 뭐 이렇게 있대요. A, B, C, D 말고, 그렇지. 그냥 말로 쓰자. 풀, 메뚜기, 개구리, 매, 뭐 이렇게 해볼까? 자, 그래서 얘가 생산자지, 풀은. 메뚜기는 1차 소비자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1차 소비자. 개구리가 2차 소비자가 될 거고요. 매는 3차 소비자. 근데 이 생태계에서 매를 먹는 녀석이 없다면 우리는 얘를 최종 소비자라고도 부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벌여볼 거냐면은 만약에 메뚜기가 개체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생태계에서 메뚜기 개체수가 급감했대요, 갑자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메뚜기가 급감하면? 풀이 많아지겠지? 그치? 그리고 개구리는 먹을 게 없어. 죽겠죠? 매도 먹을 게 없어. 죽겠죠? 생태계 붕괴가 일어나지. 이해돼? 이러면 생태계가 붕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종다양성이 이렇게 몇 가지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 풀이 있고요. 메뚜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벼멸구도 있고요. 벼멸구 뭐 해충이긴 한데 귀뚜라미도 있고요. 또 토끼도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동물을 이렇게 모르나? 매도 있고요. 이상한 생태계네. 사자도 있고요. 뭐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먹이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뚜라미가 풀, 메뚜기, 벼멸구 이렇게 될 거고요. 뱀이 뭐 다 먹죠. 쥐도 먹고요. 그리고 개구리도 먹고요. 토끼도 먹지. 뱀 다 먹네. 살판 났네.
근데 귀뚜라미, 쥐가 뭐 얘네도 먹겠지. 또 개구리가 마찬가지로 또 먹죠, 얘네. 아이, 졸라 복잡하게 했네. 토끼가 풀도 먹고요. 토끼가 개구리 먹나? 개구리는 안 먹겠지? 토끼가 이런 곤충들도 먹겠지? 그리고 매가 뭐 이거 다 먹죠. 사자도 얘를 먹을 수 있어. 사자도 매를 잡을 수만 있으면 먹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내 추측이에요. 매우 복잡하죠. 그러면 이런 생태계에서 내가 메뚜기를 죽여볼게요. 똑같이. 메뚜기의 개체수가 줄어요. 메뚜기를 먹는 애들이 꽤 많아. 쥐도 먹고요. 뱀도 먹고요. 토끼도 먹고요. 개구리도 먹고요. 그치? 꽤 많아. 근데 얘가 없다라고 해서 쥐는 메뚜기 대신 뭐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 뱀도 딴 거 먹으면 돼. 개구리도 딴 거 먹으면 돼. 토끼도 딴 거 먹으면 돼요. 이해돼? 그럼 얘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먹이사슬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토끼를 보니까 풀도 뜯어먹고요. 곤충도 먹어요. 그러면 이 토끼라는 녀석은 1차 소비자임과 동시에 2차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1차, 2차, 3차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먹이 근무를 잘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복잡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의 자원. 자, 그럼 우리는 이 생물 다양성을 왜 지켜야 되냐, 생물 다양성을 왜 지켜야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물들로부터 의약품, 식량, 섬유, 그리고 자재 등 많은 자원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 자연에서 얻는 자재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의 종류, 그리고 수, 양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예제가 나온 게 버드나무. 만약에 버드나무가 멸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진통제를 구하기에 꽤나 까다로움을 갖게 될 거야. 왜냐면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녀석이 진통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스피린이 좀 순한 진통제죠. 아스피린, 뭐 그걸 약으로 먹기도 하고 영양제로 먹기도 하니까 사실 심장에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찌됐건 버드나무가 결국 우리 진통의 역할, 의약품을 제공해주기도 하니까 버드나무는 지켜줘야 돼라는 얘기고, 우리 주식이죠, 쌀. 그치? 자, 마찬가지로 밀도 그럴 거고요. 목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 뭐 만들어요? 면 만들죠, 면. 그치? 혹은 그냥 솜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의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자, 휴양림. 숲 말하는 거죠. 숲. 그리고 휴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수목원, 뭐 관광자원을 제공해주고, 뭐 휴식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그냥 하나의 생물 종으로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이거 중요한 거야. 거기에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의 단편화 동그라미 해놔.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런 얘기야, 단편화는. 서식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뭐 큰 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뭐 서식지를 파괴할 거야, 인간이. 도로를 만들어서 서식지를 파괴할 거예요. 내가 서식지를 한 10% 파괴했다라고 해볼게요. 실제 면적으로는 10% 정도만 파괴를 했어. 근데 난 10%를 파괴했지만 생물 다양성은 10% 파괴되는 게 아니야. 전체 면적에 대하여 한 50% 정도가 파괴되는 효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사실
우린 조금만 건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생물들이 느끼게 되는 서식지 파괴 효과는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조금만 파괴했을지언정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한테는 꽤나 큰 서식지를 잃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 여기 요만한 서식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숲이에요, 숲. 근데 숲은 결국 우리 요 근처까지는 우리가 잘 돌아다니잖아. 근데 숲 깊은 곳까지는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죠. 그치? 뭐 야생동물들도 많을 거고, 결국에 종다양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이 중심 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란 말이야.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돼?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의, 종들의, 대부분의 종들의 주된 서식지가 요 중심부예요, 사실. 숲에선 중심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서울의 인구 밀도가 제일 높죠. 그치?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 이런 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도로를 깔겠다고 도로를 깔아버렸어. 요렇게. 지금 사거리를 낸 거죠. 이해돼? 사거리를 내면 숲 중심부에 생물 다양성이 많다라 그랬어. 요런 서식지가 요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해돼? 결국 나는 전체 면적에서 얼마 깎아먹질 않았어. 길만 낸 것 뿐이야. 길만 낸 것 뿐인데 이 한 동네가 여러 동네로 나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깊은 숲에 대한 면적은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확 줄어든단 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면 인간이 뭐 요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개발하더라도 결국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런 야생동물들한테는 본인들의 서식지를 꽤나 크게 갉아먹는 행위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요런 걸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단편화 설명 한번 보자. 철도, 도로 등 건설로 인해 생물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이고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라고도 얘기가 나와 있네. 뭐 중요한 건 쏙 빼놓고 이런 것만 써놨네. 중요한 건 요거야. 요 그림 기억해. 알겠죠? 자, 그리고 서식지 파괴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환경 오염시키면 생물 다양성 감소하는 거 다양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외래동물의 도입. 자, 무분별하게 외래동물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생물 다양성에 좋지 못해요. 물론 외래동물이 도입됐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종까지 친다면 종다양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거야. 일시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외래생물종은 성공적으로 이제 뭐 도입이 된 것도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예전에는 황소개구리. 근데 요즘은 뭐 황소개구리에 대한 문제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어. 황소개구리는 그래서 뭐 지금 큰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하천에서 유입된 게 베스. 농어과인데 그 베스라는 녀석들이 입이 겁나 커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 다 먹어.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먹는 녀석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베스 같은 경우 낚시 나중에 뭐 좋아하게 되면은 하실 수도 있는데 베스 낚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 꽤나 많은데 나도 좀 가본 적이 있는데 베스 낚시를 하고 베스를 잡잖아. 근데 잡고 베스는 방생하면 불법이에요. 잡으면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 방생하면 불법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천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애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줄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외래 생물 도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야겠죠. 인공적으로 재현을 해놓은 생태계에 미리 좀 풀어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실험도 많이 해보고 조금씩 생태계의 넓이를 넓히면서 진짜 신중하게 도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나오는 게 뭐 있어?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죠. 뉴트리아. 미국쥐죠. 다 처먹죠, 얘도. 그치. 그리고 미국에서 온 애들이 좀 난리네. 미국까지도 있고. 다 먹어. 식욕이 좋아서. 근데 이게 또 이상한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인 가물치가 있거든. 가물치. 근데 그 가물치가 미국에서는 마치 베스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가물치가 거기서는 또 다 먹거든. 짱 먹거든. 이상해. 아무튼 이런 것들.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획, 포획, 불법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걸 잡는 거죠.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잡는 걸 말하는 거고. 자, 남획은 뭘 말해요? 남획? 그치. 너무 과잉되게 잡는 거를 남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잉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체수를 유지해줘야 되는 해양 생명체들, 해양 생물들, 이런 애들 우리가 어업을 할 때 쿼터제라는 걸로 해서 잡으면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고, 잡으면 되는 시기 안에서도 뭐 한 배당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대량, 이런 최대 어획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줘야겠지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한 활동, 방금 이야기를 다 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자, 개인적 활동으로는 환경보호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회활동, 국가적 활동이라고 보면은, 자, 환경단체의 생태 모니터링 및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뭐, 환경단체 2례라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생태 통로를 건설해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야생동물이 이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도로만 건너지 말고 여기에 생태 통로를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차 타고 가다 보면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도심에도 이런 생태 통로들이 꽤나 있어요. 터널인 것 같은 다리인데 육교는 아니야.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에요. 육교가 아니고 그 다리 위를 보면은 다 그냥 숲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었고, 자, 생물 다양성에 의한 법률 제정, 법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된다. 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체수가 적은 생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이들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건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 식물이나 멸종위기종의 식물 종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종자은행을 설립한대요. 종자은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리 그 생물종의 씨앗을 보관을 해놓는 곳을 말해요. 그걸 종자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 나중에 어떤 생물종이 어떤 지역에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럼 종자은행에서 어차피 그 종자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멸종되더라도 나중에 환경을 조금 이렇게 더 구축을 해서 그 생물종을 다시 그 생태계에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국제적 협약, 그 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람샤르 협약, 멸종 위기종의 국제 수출입을 구입하는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협약들, 이걸 막 외우라고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 협약들 암기하라고 아니면은 프린트에 적어놨다, 람샤르 협약 이런 거 적어놨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냥 시험 전에 한 1분 만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거. 굳이 적어놨다는 건. 아시겠죠? 협약들은 나중에 프린트 아니면 학교 교과서 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 두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3번. 가나다는 각각 어떤 의미의 생물 다양성을 의미하는지 써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가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얘기하는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겠죠. 나는 종다양성을 의미하겠죠. 뱀, 토끼, 참새 뭐 이런 게 있네요. 근데 다는 토끼 안에서 보니까 토끼 뭐 여러 마리 있는데 거기 안쪽에 지금 뭘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염색체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 즉 유전적 다양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다가 되겠죠. 자, 8번 한번 갈게요. 8번. 자, 면적이 동일한 두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지역에 사는 생물의 개체수는 동일하대요. 개체수 세보면은 10개로 동일하네요. 그치? 10개 개체로 동일하고요. 니은. 자, 종의 분포 비율은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더 고르게 나타난대요. 더 고르게 나타나는 건 가죠. 자, 디귿. 종다양성은 그래서 나에서보다 가에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지금 보니까 어차피 종 자체가 가가 많죠.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낚일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낚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와 나에서 종은 똑같고 비율을 가지고 종다형성 비교하는 거.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번에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서식지의 단편화. 이게 서식지의 단편화야. 자, 지금 보면 그 숲의 중심지 면적, 진한 초록색 면적이 요 가운데 없어진 면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치? 그래서 요거 쓸 때 숲의 중심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개발한 면적보다 숲의 중심 면적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또한 이라고 해서 이제 뭐 로드킬 얘기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동네가 구분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분리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적어준다면 100점이 되겠죠. 감점이 없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비법 특강으로 넘어오세요. 요거 지도 한 번만 이해를 해보고 갈게. 자, 지난주에 했던 자연선택에서의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지금 남아메리카 지역에,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지역을 보니까,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를 보아하니,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말라리아 발생지랑 지도를 겹쳐보면 일부 유사하죠. 그치? 일부 유사해. 그러면 이렇게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은 까닭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선택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겠죠.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자연선택,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하여 자연선택되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면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한번 표현해 봐봐. 자, 지금 아프리카 남부 아래쪽 꼬다리 한번 봐봐요. 아래쪽 꼬다리.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거의 없죠. 그냥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없어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선택이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못하지.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해돼? 그래서 지역마다 사는 사람들의 유전형질이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프리카에서 남모양 적혈구의 유전자의 빈도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을 각각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1% 미만인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잠깐만. 근데 이거 문제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1% 미만인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우리 그림 그대로 해석합시다. 근데 1% 미만인 지역에서도 말라리아는 그쵸, 그림 그대로 해석하면 맞네. 발생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이 지도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림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대요. 반대죠. 그치,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죠. 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정상 적혈구 유전자보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었다.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2번. 자, 가와 나에서 각각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과 발생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상 적혈구 유전자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비율을 나타냈다. 자, 지금 보니까 가에 보니까 정상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럼 가는 뭘 말하는 거야?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에 보니까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꽤나 많아졌죠. 자연선택 됐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여기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단 남모양 적혈구 빈혈을 일으키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정상 지역에서는 남모양적 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기에 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난모양적 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낮은 이유는 빈혈 때문에 생존이 어렵기 때문일 거래요. 맞는 말이죠. 나에서 남모양적 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모양적 혈구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고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될 수 있대요. 맞는 말이지. 남모양적 혈구 유전자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자연 선택에서 도태가 되고요. 그치? 근데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연 선택되죠. 그치? 그래서 하나의 유전 형질이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비법 특강은 쉬우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단원 이렇게 정리를 쭉쭉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단원 진도는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숙제는 59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추석 연휴 이용하셔서 놀지만 말고 숙제를 좀 다 해주시면 좋겠네. 아시겠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우리 전사 번역까지 이어서 좀 더 나갈 거고요. 이 전사 번역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시지 않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자, 그러면 이어서 유전자 단백질 전사 번역 파트 이어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부분 시험 범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뭐 하라고 했죠? 그치? 그거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진도부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과 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치? 유전이라는 거는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유전이라고 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형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질이라는 건 특징들, 그치? 뭐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직모냐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들 다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유전자라는 것들이 과연 핵 안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있는지에 대하여 우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유전자가 어떻게 들어있는 건지. 자, 일단 DNA부터 한번 시작이 될 겁니다. DNA는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 이중 나선 구조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형질, 유전자는 이런 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 그리고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눈동자에 대한 유전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DNA의 어느 한 부분, 거기가 형질이라는 유전자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 핵 안에 이런 유전자들을 가진 DNA가 쭉 길게 있는데 이 길게 되어 있는 DNA를 우린 잘 보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긴 걸 보관하기 위해선 돌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게 유리하죠. 그치? 돌돌돌 말아서 보관할 거야. 근데 말아서 보관할 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보관합니다. 히스톤.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4개예요, 4개. 4개가 이런 식으로 큐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 4개의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하나, 두 바퀴씩 이렇게 담겨 있어요. 뭐 4개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책 그림이랑 조금 일반 생물학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히스톤 단백질이 졸라 많이 있네요. 그치? 근데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일반 생물학 이제 들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히스톤 단백질 4개가 하나의 쌍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되어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렇게 표현할게 이제 4개, 8개라고 했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로 표현을 할게. 잠깐만. 내가 말을 잘못했네, 얘들아. 8개다, 8개. 8개예요, 8개.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8개의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이런 식으로 2바퀴씩 담겨져 있는 거야. 2바퀴씩. 2바퀴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누가?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줘야 돼. 이렇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하나의 뭉치, 이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 그래서 뭐 교과서나 참고서 표기에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건데 읽을 때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어? 그냥 영어 발음 표기상 그렇게 된 것 뿐이야. 알겠죠? 뉴클레오솜. 그러면 뉴클레오솜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빨간 게 뉴클레오솜이라고 할게. 이게 다 뉴클레오솜이에요. 쭉 길게 하나의 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실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염색사라고 불러요. 책 그림이랑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색사 혹은 염색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린 염색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염색사. 그러면 세포 분열 시기가 되면은 잘 봐봐.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 안에 이 DNA가 뉴클레오솜이 되고 뉴클레오솜에서 염색사를 이뤄가지고 핵 안에 이런 식으로 풀려져 있어요. 유전물질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 핵 안에.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여기서 DNA가 복제가 되고 세포가 분열이 되게 된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분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DNA 복제가 됐고 복제가 돼서 이 안에 복제된 DNA도 DNA 양이 2배가 됐겠죠? 그치? 그래 놓고 이분법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볼게요. 나뉘게 되면 하나가 각각의 독립적인 세포가 된단 말이지. 그쵸? 근데 나뉘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색사가 기존의 것과 같을까요? DNA 양이 일치할까요? 이러긴 힘들걸? 다 풀려져 있는 게 쪼개진 거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친구랑 라면을 먹을 건데 2명이서 먹을 거예요. 2명이서. 2명이서 라면을 먹을 건데 하나씩 공평하게 먹고 싶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애초에 풀려지기 전에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끓이는 거야.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하면 애초에 딱 하나씩 먹을 수 있죠. 근데 2개를 한 번에 끓여서 2그릇을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걸 똑같이 나눌 수 있니? 졸라 힘들걸?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사의 형태에서 이런 유전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 시기에 염색사를 이용하여 핵 안에 염색체라는 걸 만드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원래는 뭐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학교 때. DNA가 복제가 돼서 DNA 양이 2배가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염색체만 그릴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DNA가 복제가 되고 분리가 될 때 이렇게 분리가 되면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이 나눠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분열을 할 때는 염색사의 형태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염색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점 때문에. 아시겠죠? 세포 분열 시에 뭘 만든다고? 염색사를 이용해서 염색체를 만든다. 왜? 분열할 때 유전 물질을 나누는 데에 이점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염색체는 어디에서만 볼 수 있다고? 세포 분열 시기에만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보이는 건 아니다.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염색체를 하나 우리가 그려보도록 합시다. 염색체.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염색사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럼 표현을 해보면 염색사는 내가 실이라고 했죠. 실이에요, 실. 그럼 그 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엉켜놓는 거죠. 엉켜놓는 거죠. 엉켜놨을 때 예를 들어 이거야. 이 부분에 머리카락의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염기 서열이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염색사의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실을 이용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면 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유전 원리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짝대기로 유전자를 표현을 했던 거였어. 염색체에다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짝대기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유전자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 건지 이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발현되는 건지. 전사와 번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사와 번역. 그러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해 배웠었던, 지난 시험 범위에서 배웠었던 거 복습 한 번만 해볼게. 자, 우리 단백질은 종류가 많아요. 왜?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되는 거였거든. 기억나죠? 근데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뭐에 따라 결정돼요? 그치. 아미노산의 서열. 근데 이 아미노산의 서열은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DNA에 삼염기 조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삼염기 조합, 뭐 이따가 볼 내용인데 DNA에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NA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DNA라는 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녀석이었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뭐 이런 식으로 꼬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간소화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다리로 그냥 그리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사다리로 그린 게 지금 하나하나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표현한 거죠. 그치? 그리고 인산, 당, 염기가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표현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예를 들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G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해보자. 한쪽의 염기를 알면 우린 다른 쪽의 염기도 알아 몰라. 알 수 있는 거죠. 상보적 결합이니까. 여기가 A니까 여긴 뭐예요? T가 되겠죠. 여기가 G니까 여기는 C가 될 거고, 여기가 A니까 여기는 T, 여기도 T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국에 지금 이걸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보니까 티민과 아데닌의 모양이 딱 맞죠, 지금. 딱 맞게 설계가 된 거지.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딱 맞게 설계가 된 거죠. 이런 거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염기의 순서가 뭘 결정한다고 했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염기의 순서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래서 AGA 뭐 이런 식으로 AGA만 한번 얘기해 볼까? 다른 색깔이 필요하다. 얘네들이 한 개를 지정하고 있는 거야. 세 개가 한 쌍이 되어서. 근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었죠. 기억나죠? 그치,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 아래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에 뭐가 달라진다라 그랬어? 종류가 달라진다라 그랬었고요. 요 아미노산은 그래서 이게 몇 종류라고 했어요? 20종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뭐 대충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AGA의 염기 서열은 A라는 아미노산을 결정짓는 거고, 그리고 뭐 밑에 뭐 ATT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또 B의 아미노산을 결정짓는 거고. 그러니까 암호라고 생각해주면, 대칭되는 암호, 대응되는 암호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배열을 시켜라 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배열시켜라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세 개를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던 거죠. 3염기 조합.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영문으로 표현을 하면은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요. 영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트리플렛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DNA의 유전 암호를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 그래서 염기 3쌍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참고 내용 하나 더. 아미노산은 20종류라고 했네. 이건 별 붙일게. 스무 종류야. 근데 3염기 조합은 몇 종류의 암호가 나오니? 이거 확통이잖아. 3염기 조합은 몇 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몇 개? 64개죠. 4의 3승.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암호가 몇 자리야? 3염기니까. 3자리죠, 3자리. 3자리의 암호인데 여기에 각각 이 자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염기가 몇 개예요? 4개지. ATGC, ATGC, ATGC. 이해돼?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그러면 64가지라고. 누가 더 많아? 3염기 조합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염기 조합으로 20개의 아미노산을 표현하는데 결국 아무런 무리가 없죠. 암호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유전 암호가 이렇게 3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유전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지지 못하겠죠.
왜? 표현해야 되는 아미노산보다 아모의 개수가 더 적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일도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아미노산 가나가 있다라고 해보자. 아미노산 아미노산 나예요. 가나로 하면 좀 그런가? 동그라미라는 아미노산과 네모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동그라미는 유전암호가 ATT다라고 했어. 근데 네모도 ATT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건 가능한 거야. 아, 잠깐만. 반대로 얘기했구나. 쏘리. 얘가 아니지. 동그라미가 AT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동그라미가 반대로 뭐 ACT 뭐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되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3연기 조합이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대응되는 암호가 2가지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암호가 더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반대의 경우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전사라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보신다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 DNA에 이렇게 유전암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의 유전암호를 활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녀석들은 어디에 있어요? 핵 밖에 존재하죠. 그게 누구야? 리보솜이지. 리보솜이라는 녀석들은 핵 밖에 소포체에 붙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소포체한테 유전암호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전달을 해주는 녀석이 누구야? RNA죠. 그치? 그래서 또 별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핵 안에 DNA가 핵 안에서 mRNA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불러요. 전사. 복사한다고 생각하면 돼. 유전암호를 복사하는 과정이다. 유전암호를 복사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DNA는 이렇게 꼬여 있죠. 그치? 꼬여 있는데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핵 안에서 이 DNA의 이중 나선을 요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효소에 의해서. 근데 그 효소에 의해서 뭐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유전암호가 쭉쭉쭉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핵 안에서 요것들이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하나 표현해낸 거예요. 그쵸? 이게 노란 색깔이 염기인 거고 요 파란 색깔이 골격인 거야. 인상과 당 부분을 말하겠지. 근데 보면 결국에 요 녀석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여기 와서 달라붙는 거지. 요렇게. 얘는 뭐였을까 과연? U였겠죠. 얘래? U였겠지. 얘가 하나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가 또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골격 형성하고 여기에 붙는 거는 A였겠죠. 이해돼? 그래서 각각 대응되는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요렇게 달라붙는 거야. 여긴 G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붙는다고. 이런 과정을 전사 과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전사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야? 핵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DNA가 존재하니까. DNA가 있는 곳은 핵 아니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UAG, GAU, 뭐 요런 한 가닥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 한 가닥을 우리는 mRNA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요 한 가닥을 mRNA. 그래서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요 M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메신저의 의미예요. 메신저. 뭐 해준다는 얘기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mRNA가 핵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핵 밖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요? 리보솜을 만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과정은 핵 밖에 있는 밖에 세포질에서 일어나며 소기관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리를 한번 보자. 리보솜은 이렇게 큰 놈, 작은 놈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대단위체, 소단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리보솜이야.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낸 mRNA를 다시 한번 끌고 와 볼게. 핵 밖으로 나왔으니까 UAG, GAU UAG, GAU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리보솜이 여기에 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탁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움직이면서 마치 바코드 읽듯이 얘네들의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읽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tRNA라는 녀석이 있는데 tRNA는 앞에 T자가 이게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운송해주는 거. 뭘 운송해주냐면 아미노산을 운송해줍니다. 근데 이 tRNA에 중요한 부분이 염기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이야.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 요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3개가 뭐 예를 들어서 A, U, C라고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 U, C에 대응되는 아미노산이 또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리보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요 주변에 있었던 tRNA가 여기에 달라붙는 거죠. 기가 막히게 대응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의 염기 서열에 맞춘 tRNA의 염기 서열이 딱딱딱 붙는 거야. 한 마리가 통으로 붙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 뒤에 달라붙어 있었던 아미노산이 하나 이렇게 왔게 넣어.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tRNA가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C, U, A 이렇게 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어떤 아미노산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겠죠. 되니? 그러면 결국 이 두 아미노산이 근처에 왔죠. 이 두 아미노산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하는 거야. 여기에 붙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하나의 RNA를 쭉 계속해서 번역해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런 폴리펩타이드를 이루게 할 수 있겠지. 순서대로. 우리가 의도한 순서대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폴리펩타이드들이 접어지고 굽어지고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뭘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암호들을 번역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번역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리보솜 혹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별다를 게 어려울 게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mRNA에서도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 몇 개의 염기?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돼?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mRNA에 들어있는 이 유전암호는 코돈이라고 불러요. 코돈. 이름이 달라. DNA의 유전암호는 3염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mRNA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는 뭐라고 불러요? 코돈이라고 불러. 이해되죠? 결국 트리플렛 코드에 있는 유전암호를 tRNA에 갖고 있다는 거죠. 봐봐, tRNA에 지금 A, U, CG. 근데 U 대신 T 넣어봐봐. 그럼 DNA의 유전암호가 나오겠죠. 대응 한번 했고 또 대응을 한번 하는 거니까 결국에 ATC라고 하면은 그거는 DNA의 유전암호겠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tRNA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아. 전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전사라는 건 복사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핵 안에서 일어나며 DNA로 뭘 만드는 거라고? 대응하여 mRNA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혹은 세포질. 그래서 mRNA에 있는 코돈을 읽어서 뭘 만들어줘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DNA의 유전암호는 3염기 조합. mRNA의 유전암호는 코돈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동그라미 아미노산, 네모 아미노산 이렇게 있대. 동그라미 아미노산이 대응되는 암호가 ACT라고 하고요. 근데 얘가 ACC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요 ACC라는 암호가 네모로도 된다라는 거는 요거는 안 되죠. 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트리플렛 코드에서 ACC야. 근데 코돈이 되면은 UAA가 되겠죠. UAA, UGG가 되겠죠. UGG. 그러면 그 UGG라는 코돈이 동그라미도 되고 네모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동그라미도 되고 네모도 된다라고 하면 UGG가 나왔을 때 동그라미를 붙여야 되는 거야? 네모를 붙여야 되는 거야? 헷갈리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런 생명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올바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하나의 코돈, 하나의 트리플렛 코드는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같은 트리플렛 코드나 같은 코돈이라는 거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코돈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유전암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한테도, 대장균한테도, 다른 뭐 토끼라든지 개라든지 얘네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유전 암호 체계가 있거든. 그래서 같은 암호를 같은 아미노산으로 번역해 줍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면 같은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게,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서 지금의 종다양성을 이룬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같은 암호 체계를 사용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게 가능한 거예요. 요런 게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대장균을 가지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거. 대장균을 가지고 인슐린 생산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인슐린 호르몬이죠.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 유전 암호에 있겠지.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유전자가. 근데 대장균의 유전자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요. 대장균의 염기랜다. 유전물질. 대장균의 유전물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일부 잘라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대장균한테. 잘라내고 인슐린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여기다 이어 붙이는 거야, 우리가. 유전자를 재조합하겠다 이 말인 거죠, 대장균한테. 그래서 대장균한테 이러한 유전자를 주고 키우면 얘가 뭘 만들어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대장균은 자기 유전자가 바뀐 줄도 모르고 전사와 번역을 반복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인슐린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든 인슐린을 가지고 우리는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생명체들이 이런 똑같은 생명 시스템, 생명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유전공학을 발달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사 번역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서 우리가 문제 이야기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그림은 전사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자, 그러면 가는 전사, 나는 번역이겠죠?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지. 자, 니은 기억의 염기는 AGU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DNA의 가닥이 지금 몇 개의 가닥이 있어요? DNA는 2개 가닥이죠.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가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가닥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RNA의 염기 서열을 보면은 UGG부터 시작하죠. 그럼 UGG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DNA의 염기 서열 중에서도 위쪽에 ACC에 대응돼서 만들어진 RNA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위쪽 가닥을 우리는 주형 가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전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위쪽 가닥에서 전사가 일어난 거니까 기억의 염기 서열은 DNA의 염기 서열인 AGT에 대응이 되겠지. AGT에 대응되는 게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의 염기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UCA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야. 이해됩니까? 주형 가닥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자, 디귿.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DNA의 유전보호는 TG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미노산 1의 RNA의 유전 암호가 UGG죠. DNA의 유전 보호는 ACC죠. ACC. 그래 안 그래? 그죠? ACC를 통해서 전사가 일어난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사 번역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 전사 번역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는 이제 전사 번역까지 나갔으니까 시험 범위가 종료가 된 거고, 그 위쪽에 진도가 더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 생명 시스템 통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진도를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